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미가 BTS를 무시한 그 결정 이후로 전 세계 음악 산업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한 한류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음악 산업이 100년간 지켜온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부서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음악 산업의 진짜 정체를 아시나요? 그건 음악 산업이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이었어요. 팝은 팝 장르, 컨트리는 컨트리 장르, 이렇게 칸을 나눠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음악은 전파를 타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거죠. 미국 최대 라디오 네트워크 아이하트 미디어는 어마어마한 역량이 있어요. 전국 860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비영어권 음악의 황금 시간대 편성 비율을 단 1.2%로만 제한해왔다는 거 들으셨어요? 1.2%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 벽인지 아세요? 어떤 아티스트가 전 세계 스트리밍 차트 1위를 해도 미국 라디오에서는 절대 틀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미국 음악업계의 관문이었던 거죠. 라디오에서 못 들으면 미국 시장에 진입한 게 아니라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유럽은 달랐어요. 프랑스 최대 민간 라디오 NRJ는 2021년부터 K-팝을 황금 시간대에 넣기 시작했거든요. 2026년 지금 그들의 주사회 시간이 K-팝으로 채워져 있어요. 영국 BBC 라디오 1은 2023년에 K-팝 전용 차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매주 340만 명이 그걸 들어요.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에서는 한국 노래가 전체 콘텐츠의 7%를 차지하게 됐고요. 독일 공영방송 WDRI는 더 놀라운 일을 했어요. 2025년에 내부 편성 기준을 완전히 바꿔서 K-팝을 유럽팝과 동등한 카테고리로 분류한 거죠. 잠깐 공영방송이에요. 수신료로 운영되는 독일 공영방송이 내부 기준까지 바꿔가며 K-팝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 미국 아이하트 미디어는 뭘 했을까요? 2026년 1분기 기준 K-팝 편성 비율이 여전히 1.4%예요. 전 세계 라디오가 방향을 바꾸는 동안 미국만 혼자 뒤에 남겨진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미국 광고주들이 1834세 청취자층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업계에서 가장 단가가 높은 인구층이에요. 그 층이 구조적으로 미국 라디오를 떠나고 있는 거죠. 아이하트 미디어의 2026년 1분기 광고 매출을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 9% 하락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명확했어요. 1834세 청취자들이 라디오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미국 라디오를 안 듣고 있다는 거였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K-팝과 비영어권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한번 떠난 이 세대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미국 음악 산업이 맞이한 끝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막이 있었어요. 2024년 그래미 보이콧 직후 아이하트 미디어 내부에서 K-팝 편성을 3%로 높이자는 제안이 올라갔어요. 청취자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제안은 상부에서 묵살됐어요. 유출된 회의 메모에 이런 발언이 있었대요. K-팝 편성을 늘리는 것은 미국 메이저 레이블과의 계약 의무에 위배된다. 들으셨어요? 청취자를 붙잡으려는 목소리를 미국 메이저 레이블과의 이해관계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벽이 뭔지 이제 명확해졌죠. 이건 음악 차별이 아니라 카르텔이었던 거예요. 미국 메이저 레이블과 라디오 방송사가 결탁해서 비영어권 음악의 방송을 의도적으로 차단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100년 벽의 진짜 정체였어요. 그리고 그 카르텔이 지금 자국 청취자를 잃으며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방벽을 쌓는 동안 유럽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미 보이콧 사태가 터진 직후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가 발표한 글로벌 음악 소비 지수를 보세요. 빌보드 핫100과 전 세계 실제 스트리밍 소비의 상관관계가 처음으로 0.4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빌보드 1위 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노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겼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세계 음악의 기준이던 빌보드가 더 이상 세계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러자 유럽음악산업협의체 임팔라가 공식 발표를 내놨어요. 빌보드는 더 이상 글로벌 음악 시장의 기준 지표가 아니다. 미국 내수 팝 시장의 지역 지표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선언인지 아세요? 임팔라는 유럽의 독립 레이블 5,000개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유럽 음악 산업 전체가 공식적으로 빌보드를 격하시킨 거죠. 빌보드를 지역 차트로 격하한 건 팬클럽이 아니에요. 유럽 음악 업계 전체가 기구를 통해 내린 판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판정을 내리게 만든 건 특정 아티스트의 성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음악 산업이 유럽 시장 전체에서 미국 음악을 능가하는 소비를 이끌어낸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 앞에서 유럽이 선언한 거죠. 미국 차트는 더 이상 세계 기준이 아니다. 이게 빌보드에 어떤 손해를 줬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빌보드의 유럽 시장 광고 수익은 2023년 대비 2026년에 29% 하락했어요. 그래미 시상식의 유럽 내 광고 협찬 단가는 2021년에서 2026년 사이에 38% 하락했어요. 두 수치 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에요. 빌보드와 그래미가 유럽 시장에서 갖고 있던 권위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던 광고 단가를 이제는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는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권위는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가 극도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음악 전문지 뮤직위크 편집팀이 2026년부터 매주 월요일 내부 트렌드 브리핑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확인하는 게 빌보드 차트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멜론 실시간 스트리밍 차트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스트리밍 트렌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선행 지표가 빌보드 핫백이 아니라 한국 차트였기 때문이에요. 뮤직위크 편집장 롭 게글은 2026년 업계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세계 음악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먼저 알고 싶다면 서울 차트를 봐야 한다. 세계 음악 트렌드의 기준점이 뉴욕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극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페스티벌이었죠.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와 롤라팔루자의 2026년 라인업이 공개되던 순간이었어요. 롤라팔루자가 트와이스를 헤드라이너로 확정하기 직전 원래 후보였던 미국 아티스트 에이전시에서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어요. 내용이 뭐였냐고요? 아시아 팝 그룹이 미국 최대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가 되면 미국 아티스트 생태계의 상징성이 훼손된다. 미국 페스티벌의 무대는 미국 아티스트들이 점유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2026년에 이 논리예요. 롤라팔루자 측은 이 항의를 기각했어요. 그리고 기각을 주도한 프로듀서가 남긴 발언이 이거였어요. 음악 시장에서 국적은 더 이상 체급이 아니다. 관객이 체급을 결정한다. 이 말 한마디로 30년간 미국이 자국 아티스트를 위해 유지해온 홈그라운드 우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그 벽을 허문 건 어떤 기획사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6년 롤라팔루자에서 트와이스가 헤드라이너 무대에 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티켓의 2차 시장 리셀 프리미엄이 역대 롤라팔루자 역사상 특정 아티스트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원가 대비 최대 420%였어요. 같은 해 코첼라 주요 헤드라이너 무대의 평균 리셀 프리미엄이 140%였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이 어디에 더 가치를 매기는지가 숫자로 나와요. 코첼라가 서브 스테이지에 배치한 아티스트를 시장은 코첼라 헤드라이너보다 3배 높은 프리미엄으로 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코첼라의 판단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였던 거죠. 코첼라가 이 교훈을 배우는 동안 롤라팔루자는 이미 다음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K-파프 팬덤은 1834세 여성 소비자층에서 가장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집단이거든요. 그 집단이 롤라팔루자를 선택하고 코첼라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코첼라의 광고 협상력은 그 집단이 빠져나가는 속도만큼 떨어져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또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같은 시간 그래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K-파프 그룹들이
주요 부문의 후보로 오를 수 있는 기준을 또다시 손질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이 한국 아티스트에게 최상단 자리를 주고 있는 순간에도 미국의 시상식은 혼자서 이 아티스트들은 아직 우리 기준에 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악 시장이 이미 결론을 냈는데 시상식만 다른 말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괴리의 대가를 치르는 건 한국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래미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따로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 자체가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미 보이콧 사태 직후부터 유럽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프랑스 음악교육협의체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세요. 프랑스 음악 전공 고등학생 중 한국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진입을 목표로 삼은 비율이 2022년 4%에서 2025년 17%로 증가했어요. 4%에서 17%로요. 4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독일은 더 놀라웠어요. 독일 연방음악교육권 연구에 따르면 1319세 음악 지망생 중 한국 기획사 오디션 준비를 위해 한국어와 댄스를 배우는 비율이 2026년 기준 약 12%예요. 베토벤의 나라 독일에서 한국 기획사 오디션이 청소년들의 진로가 됐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진로 선택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악 산업에서 인재가 어느 시스템으로 흘러가느냐는 10년, 20년 후에 시장 지형을 결정하거든요. 지금 프랑스의 17%, 독일의 12%가 한국 방식으로 훈련받으면 그 인재들은 한국식 미학을 몸에 익히고 한국식 팬덤 운영 방식을 표준으로 알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갖춘 채 유럽 음악 시장에 진입하게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미래 유럽 음악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향권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미국 레이블 입장에서 이건 재앙이에요. 자국과 유럽에서 키워야 할 인재 파이프라인이 경쟁국의 문화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단기 손해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인재 유출이에요. 실제로 빅히트 뮤직 글로벌 오디션의 유럽 국적 지원자 비율을 보세요. 2023년 8%에서 2026년 23%로 3년 만에 3배 급등했어요. 그래미가 BTS를 무시한 그 결정이 오히려 유럽 음악 인재들을 한국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홍보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이 제도권 교육에까지 침투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 기관 중 하나인 런던 왕립음악원이 2026년부터 현대 대중음악 제작 방법론 선택 과목을 신설했거든요. 그 커리큘럼의 핵심이 뭘까요? 한국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이었어요. 1823년에 설립된 200년 역사의 유럽 클래식 음악 교육 기관이 한국 방법론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채택한 거예요. 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K-파프 산업의 아티스트 개발 방법론은 현대 대중음악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이를 가르치지 않는 음악학교는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200년 역사가 한국 30년의 방법론을 교과서로 삼은 거예요. 그래미가 한국을 아시아 통합 카테고리에 가두려는 동안 유럽의 200년 교육기관은 한국을 교과서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 인재 이동이 미국에 주는 경제적 손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니버설, 워너, 소니, 미국 메이저 3사가 유럽에서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투자한 금액 대비 장기 계약 유지 비율이 2023년 대비 2026년에 24% 하락했어요. 발굴해서 키워놓으면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죠. 아티스트 한 명을 발굴하고 기초 육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80만 120만 달러 사이예요. 계약 유지율이 24% 하락했다는 건 그 비용의 24%가 고스란히 손실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탈의 방향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키워낸 인재를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던 거죠. 이제 정말로 한국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요. 유럽 도시들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원래 콘서트 산업에서 관계 구조가 어땠냐면 아티스트 측에서 어느 도시에서 공연할지 결정하면 그 도시의 기획사들이 날짜와 장소를 세팅했어요. 도시는 선택받는 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2025년 11월 파리 시청문화국은 BTS 아리랑 투어의 파리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드 드 프랑스 사용료 감면과 도시 홍보 연계 패키지를 먼저 제안했어요. 공연 기획사에 먼저 연락한 쪽이 아티스트가 아니라 파리시청이었던 거예요.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측은 하이브와 사전 접촉을 통해 2027년 공연 일정 최우선 배정을 선제적으로 제안했고,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 운영 측은 베를린시 관광청과 연계해서 BTS 투어 공식 스폰서십 패키지를 먼저 들고 왔어요. 유럽 공연 기획업계 매체 라이브 뮤직 비즈니스 유럽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재 유럽의 주요 공연장들은 한국 아티스트 유치를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구도는 미국의 공연장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파리, 런던, 베를린. 이 도시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수백 년간 세계 문화의 기준을 만들어 온 도시들이 구애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국가로 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리시청이 한국 기획사에 먼저 연락해서 우리 스타디움 써드릴 테니 날짜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아티스트가 잘 나갔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30년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워온 결과였던 거죠. 미국 공연 시장 입장에서 유럽 공연장들이 미국 아티스트가 아닌 한국 아티스트에게 우대와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유럽 공연 시장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라이브 뮤직 비즈니스 유럽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주요 공연장들의 미국 공연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23년 대비 2026년에 31%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운 게 한국 아티스트였던 거죠.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죠? 그래미 보이콧이 없었다면 이 흐름이 이렇게 빨리 왔을까요? BTS가 당당하게 맞선 그 결정이 지금 전 세계 음악 제도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방벽을 쌓는 속도보다 유럽이 문을 여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죠. 한국은 선택받은 게 아니었어요. 시장을 실제로 정복한 거였던 거죠. 숫자로 증명했고 그 결과는 또다시 숫자로 바로 나왔었어요. 미국의 음악업계는 여전히 100년 전의 논리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유럽은 움직였고 청소년들은 따라갔고 도시들은 구애를 보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순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변화였던 거죠. 시장이 결정했고 제도가 따라갔고 미래 세대가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세계 음악 시장의 자리를 차지한 진짜 강대국이 되어 있었던 거죠.